차가운 겨울비가 부산 중구 경찰서 정문을 때리는 밤, 하얀 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일어났다. 2년 동안 한 번도 짖은 적 없던 개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토록 온순했던 개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을까? 하지만 그 한 번의 물음이 묻혀버린 진실을, 불타버린 서류들을, 그리고 한 경찰의 의문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그 개의 이름은 충이였다. 730일 동안 경찰서 앞에서 한 사람을 기다렸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진돗개. 김태현 경위는 부산 중구서 강력계에서 가장 젊은 수사관이었지만 동료들 사이에선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 하나였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서울로 올라와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으로 발령받았다. 태연이 충이를 만난 것은 3년 전이었다. 충이는 경찰견 훈련소에서 보내온 2살짜리 진돗개로 뛰어난 후각과 인내력으로 마약 탐지견으로 발탁되었다. 하지만 충이는 다른 훈련관들과는 어울리지 못했다. 너무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서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놈은 정말 고집불통이야. 선배들이 혀를 찼지만 태연은 달랐다. 충아, 우리 같이 해볼까? 태연은 충이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돗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태연의 방식이었다. 차츰 충이는 태연의 목소리에만 반응하기 시작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하는 어조로 말하는 태연을 따라 마약을 찾아내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다. 매일 아침 7시 태연이 출근하면 충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경찰서 뒤뜰에서 산책을 하고 퇴근할 때는 충이가 태연을 정문까지 배웅했다. 야, 김태연, 걔한테 완전히 빠져있네. 동료들이 놀렸지만 태연은 개의치 않았다. 충이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 파트너였고 가족이었다. 주말에는 충이를 데리고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충이는 파도를 보고 신기해하며 바닷물에 발을 담그곤 했다. 진돗개 특유의 당당한 자세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너도 고양이 그립지? 태연이 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충이는 태연을 올려다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김성호 반장은 태연보다 10살 많은 40대 초반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큰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승진 가도를 달리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마약 사건이 터졌다. 대형 마약 유통업자 박민수가 검거되었는데 그의 진술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박민수는 경찰 내부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연이 직접 조사한 박민수의 첫 번째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김성호라는 반장이 우리 조직을 보호해줬어요. 돈도 많이 받았고 단속 정보도 미리 알려줬어요.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후 박민수는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호에 대한 언급을 모두 철회하고 대신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다. 태연은 의심스러웠다. 박민수가 왜 갑자기 진술을 바꿨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호가 박민수와 단독 면담했다는 사실도 수상했다. 태연은 비공식적으로 수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쓸 수 없는 의혹들, 미세한 모순들, 그리고 김성호의 수상한 행동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박민수 재조사 필요.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의 차이가 너무 크다. 김성호 반장이 중간에 개입한 것이 우연일까? 마약 단속 작전 때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현장은 텅 비어 있다. 충이가 김성호 반장만 보면 으르렁거린다. 개의 직감은 때때로 사람보다 정확하다. 태연은 이 수사 일지를 절대 경찰서에 두지 않았다. 대신 연인인 이수진에게 맡겼다. 이수진은 부산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였다. 태연과 2년째 연애 중이던 그녀는 태연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빠,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박민수의 첫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리 서안에 부패한 경찰이 있다는 뜻이야. 태연은 수진에게 비밀 수사 일지를 건네며 말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줘. 그리고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충이를 잘 부탁해. 그것이 둘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밤 급작스럽게 긴급 작전이 내려졌다. 박민수의 동료들이 부산 서구의 폐창고에서 대량의 마약을 거래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잡자. 김성호가 작전 브리핑을 했다. 팀을 3그룹으로 나눠서 포위한다. 태연이는 충이와 함께 동쪽 창고를 담당해. 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위치가 배정되었고 백업 없이 혼자 가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명령에 불복할 이유는 없었다. 충아, 조심하자. 태연이 충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충이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듯 보였다. 오후 11시경 태연과 충이는 지정된 창고에 도착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 조용했다. 마약 거래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상해. 태연이 무전기를 들려던 순간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태연은 그대로 쓰러졌다. 미안하다, 태연아. 김성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태연은 의식을 잃기 전 충이가 김성호에게 달려들려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모습을 흐릿하게 보았다. 태연이 쓰러진 후 충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여러 명의 남자들이 충이를 밧줄로 묶고 창고 한쪽 구석에 가뒀다. 김성호와 박민수 그리고 몇 명의 조직원들이 의식을 잃은 태연을 어디론가 끌고 갔다. 충이는 계속 짖으며 저항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충이는 운 좋게 창고 외벽 틈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털이 일부 타고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충이는 태연을 찾아 창고 주변을 헤맸다. 하지만 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부산중구경찰서는 비극적인 소식을 발표했다. 김태현 경위가 마약 소탕 작전 중 가스 폭발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유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폭발의 규모로 보아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태연의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 부산까지 올 수 없었고 수진만이 눈물을 흘리며 태연을 배웅했다. 폭발 사고 이틀 후 충이가 경찰서로 돌아왔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털이 일부 탄 채로 그러나 여전히 당당한 자세로. 충이가 살아있네? 동료들이 놀랐다. 다행이다. 태연이가 죽고 충이까지 잃었으면. 하지만 충이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김성호만 보면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점이었다. 충이는 매일 아침 경찰서 정문 앞에 앉아 태연을 기다렸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더위에도 그 자리를 지켰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충이를 달래려 했다. 충아, 태연이는 돌아오지 않아. 이제 우리가 돌봐줄게. 하지만 충이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거부했다. 밥도 억지로 먹고 다른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오직 태연을 기다리는 것만이 충이의 일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충이에게 익숙해졌다. 아, 또 거기 앉아있네. 참 충성스러운 개야.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충이의 행동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태연의 죽음 후 3개월, 김성호는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공로는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의 성공적 지휘였다. 태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다. 하지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충이와 마주치는 것은 불편했다. 충이는 김성호를 보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다른 사람들은 폭발 사고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김성호 자신은 충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박정우는 태연이 죽은 지 6개월 후 중구서로 전속되어 온 29살의 젊은 수사관이었다. 서울 출신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정우가 처음 충이를 본 것은 출근 첫날이었다. 저게는 뭐죠? 정우가 선배에게 물었다. 아, 저건 충이야. 죽은 태연이 파트너였던 경찰견이지. 2년째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 충성스럽긴 한데 좀 고집스러워. 정우는 충이의 행동이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다. 심리학을 공부한 그는 동물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인을 잃은 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하지만 충이는 달랐다.
정우는 충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녁 늦게 충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정우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희를 몰래 따라갔다. 충희는 경찰서에서 나와 복잡한 골목길을 지나 서구 방향으로 향했다. 3km를 걸어간 끝에 도착한 곳은 폐창고였다. 태연이 죽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장소였다. 충희는 창고 주변을 꼼꼼히 돌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작은 물건들을 입에 물고 돌아왔다. 배운 종이 조각, 뚝슨 금속 파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태연의 경찰 배지 조각이었다. 정우는 깨달았다. 충희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집하고 있었다. 마치 증거를 모으는 것처럼. 정우는 태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이수진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수진이었지만 정우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 태연 오빠는 마지막에 뭔가 조사하고 있었어요. 김성호 반장을 의심했죠. 수진은 태연이 맡긴 비밀 수사 일지를 정우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박민수 사건의 모순점들, 김성호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성호를 조사해라. 그리고 충희를 보호해줘. 충희가 내가 할 수 없는 증언을 해줄 것이다. 정우는 상부에 태연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지만 새로 발견된 증거들과 수진의 증언 그리고 충희의 특이한 행동을 근거로 결국 허가를 받아냈다. 재조사팀이 배창고를 다시 조사했을 때 충희는 특정 지점으로 계속 달려갔다. 그곳을 파보니 땅속에서 태연의 경찰 배지와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연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나무 십자가였다. 이것들이 여기 묻혀 있었다는 것은 정우가 중얼거렸다. 태연 경위는 여기서 죽었지만 폭발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우는 사건 당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대부분은 이미 이사를 가거나 기억이 희미했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창고 근처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이영수 씨는 그날 밤의 기억이 또렷했다. 검은색 승용차가 2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무거운 걸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중 한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복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흰 개 한 마리가 차를 따라 뛰어가다가 중간에 멈춰서더라고요. 마치 포기한 것처럼. 이영수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태연은 폭발 전에 이미 현장에서 끌려나갔다는 것이었다. 정우는 감옥에 있는 박민수를 다시 만났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던 박민수였지만 정우가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김성호가 우리 조직의 보호자였어요. 돈도 많이 받았고 정보도 계속 빼돌렸죠. 근데 김태연이 너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성호가 태연을 제거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겁만 주려고 했는데 태연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당일 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다. 김성호가 태연을 폐창고로 유인했고 조직원들이 태연을 제압했다. 그리고 태연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증거인멸을 위해 창고를 폭파했다는 것이었다. 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충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어느 날 충희는 정우를 폐창고 넘어 산 쪽으로 데려갔다. 30분 정도 걸어 올라간 곳에서 충희는 갑자기 멈춰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뭘 찾는 거야, 충아? 정우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파기 시작했다. 얕은 구덩이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태연의 경찰 수첩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김성호와 박민수의 거래 내용, 돈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 같다. 김성호의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다. 충희야, 미안하다. 나 대신 마지막까지 지켜줘. 모든 증거가 모아진 후 김성호는 검찰청으로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우가 하나씩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박민수의 새로운 증언,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태연 경위의 비밀 수첩까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호는 끝까지 부인했다.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조작될 수 있는 것들이야. 박민수는 이미 거짓말쟁이로 판명났고
목격자의 증언도 애매하잖아. 바로 그때 정우가 특별한 증인을 데려왔다. 충이었다. 걔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김성호가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충이가 신문실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충이는 곧바로 김성호에게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공격 자세를 취했다. 2년 동안 보여준 적 없는 강렬한 적대감이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김성호에게만 이렇게 할까요? 검사가 물었다. 정우가 설명했다. 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한 번 기억한 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충이는 김성호가 태연을 배신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호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 마리 개에 의해 폭로되고 있었다. 정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성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었다. 태연이 죽던 날 밤 김성호는 박민수와 3번의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고식적인 작전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통화는 뭔가요? 작전 중에 용의자와 연락을 취한 이유가 있나요? 김성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어요. 박민수가 정보료로 준 돈. 그게 점점 커지더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태연이가 너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박민수는 저를 협박했어요. 태연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김성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날 밤 처음에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연이가 저항하다가 머리를 너무 세게 맞았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충이는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김성호의 재판은 한국 경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동료 경찰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민수와 그의 조직원들도 모두 추명을 받았다. 특히 경찰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처벌이 가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충이는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언론은 730일을 기다린 충성스러운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충이에게 감동했다. 태연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직무 중 순직에서 의로운 수사관의 희생으로 재분류되었다. 부산시는 태연을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했고 경찰청은 그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추서했다. 태연의 할머니가 부산까지 와서 손자의 훈장을 받았다. 90세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으며 말했다. 태연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충이도 정말 고마워. 충이는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명예경찰관 칭호를 받았다. 진실 규명에 기여한功노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에서 충이는 태연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태연이 그곳에 있다는 듯이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충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킨 진정한 영웅입니다. 경찰청장이 말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충이는 변화했다. 더 이상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태연의 추모공원을 자주 찾았다. 정우가 가끔 충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면 충이는 태연의 동상 앞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구나, 충아. 정우가 충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충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평안이 있었다. 어느 조용한 가을 아침, 충이는 평소처럼 추모공원에 갔다. 태연의 동상 앞에 앉아 한참을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원을 관리하던 직원이 저녁에 충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충이는 태연의 동상을 바라본 채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고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친 듯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목에는 여전히 태연이 준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목걸이에는 충이, 태연의 영원한 파트너라고 새겨져 있었다. 충이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경찰관들, 시민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730일 동안 진실을 지킨 진돗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충이는 태연의 바로 옆에 묻혔다. 두 개의 묘비에는 같은 글귀가 새겨졌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도 죽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태연과 충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부산 중구 경찰서에는 두 영웅의 동상이 세워졌고 매년 그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린다. 정우는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되어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연 선배가 그랬고 충이가 그랬습니다. 부산 중구서에는 지금도 경찰견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 중 몇 마리는 진돗개다. 훈련관들은 새로운 진돗개들에게 충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며 농담한다. 너희도 충이처럼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다. 충이 같은 개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수진은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태연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년 두 영내 기일에는 반드시 추모공원을 찾는다. 태연 오빠와 충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박정우도 결혼 후 아이를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태충, 태연과 충이에서 한 글자씩이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해하면 그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태연과 충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 용기,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용기, 충성,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심, 정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 부산의 바닷바람이 추모공원을 스쳐갈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두 영혼의 온기를 느낀다고 말한다. 한 명은 정의로운 경찰관이었고 하나는 충성스러운 진돗개였지만 둘은 영원히 함께 진실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부산 어딘가에서 새로운 정의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 태연과 충이가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정의는 때로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온다. 그것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부산 중구 경찰서 현관에 새겨진 글귀.